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이틀 전 제가 사는 곳에 첫눈이 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지요. 하얀 눈을 보니 기분이 좋고 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 싶었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처녀 총각. 옛날 대신인 양승상에게는 스라의 양산박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양산박은 13살까지는 집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 뒤에는 절에 들어가기로 하였지요. 그가 성인이 되는 16살까지는 학문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절로 가는 도중 양산박은 어느 집 곁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 집은 평민 출신의 황산서의 집이었답니다. 그 집의 딸인 13살 난 어여쁜 황춘월은 젊은이를 보고 하인을 시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였지요. 하인이 그의 이름을 알아오자 춘월이가 말하였습니다. 가서 길을 가시는 중에 잠시 쉬어 가시지 않겠는지 여쭈어 보고 오너라. 양산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가 집 주인인 춘월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춘월이는 아버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버님, 제가 이 젊은이 앞에 나서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는 젊은 처녀의 몸인데다가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람까지 있는 놈 아니냐? 그러면 아버님, 제가 젊은 남자의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자 행세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춘월이는 외동딸인데다가 응석 바지였지요. 또한 그녀가 어찌나 열렬히 졸라댔는지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승낙을 하였답니다. 춘월이는 남자의 복장을 한 뒤 양상박 앞에 나섰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곧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도련께서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고 춘월이가 물었어요. 난 13해 전 셋째 달 15날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저도 바로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요. 양상박은 춘월이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그들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딸은 아버지 곁에 바싹 달라붙어 새로운 청을 해대기 시작하였어요. 자기가 이 젊은이를 따라 학문을 닦으러 승려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남장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아버님께 맹세하옵건대 어느 누구도 결코 제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리하여 16세가 되면 돌아와 아버지께서 지아비로 정해주신 그분께 시집을 가겠어요. 다만 이 새해 동안만은 제가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 학문을 터득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그것은 옳은 말이었어요. 춘월이의 벗들 가운데서도 많은 처녀들이 교수로서의 예의 범절뿐만이 아니라 학문을 이미 훌륭히 닦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춘월이는 눈물을 흘려가며 한사코 조르다가
아버지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노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고 말았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자기가 여인임을 밝히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다시 한번 시켰지요. 안심하세요, 아버님. 꼭 지키겠습니다. 다음날 춘월이는 자기 집 손님에게 물었지요. 나 또한 도련과 함께 학문을 닦으러 스님들에게 가겠다고 한다면 무엇라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양상박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절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이것은 아주 멋진 여행이었어요. 하루는 춘월이가 물었답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왜 서로 자네라고 말을 터놓고 지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자네라고 부르며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난 자네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하고 춘월이는 쉬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서로 의형제를 맺고 지내세.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의형제를 맺었답니다. 그러고는 의형제를 맺은 표시로서 자신의 피로 서로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쓴 뒤 옷자락을 찢어 교환하였지요. 그러고는 이 표시를 각자 자기 가슴 깊이 간직하였답니다. 이윽고 이들이 절에 이르자 위대한 도인이 이들에게 모든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되었지요. 양상박과 황춘월은 어느 한 사람 없이는 지낼 수 없게끔 되었고 한시도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상박이 춘월이에게 물었지요. 우리는 보통 옷을 벗고 자는데 어째서 자네는 언제나 옷을 입고 자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게나? 내가 어렸을 때 몹시 병을 앓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이 있다네. 그때 아버님께서 이런 맹세를 하셨었지. 내 병을 다 낫게 해준다면 내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는 옷을 입은 채로 자게 하겠노라고 말일세. 그러나 현명한 도인에게는 춘월이가 여인임을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두 사람이 만 15세가 되었을 때 도인은 이들에게 미역 감고 오라며 강으로 보냈지요. 얘야, 무언가 별다른 일이 없었느냐? 두 사람이 미역을 감고 돌아오자 도인이 양상박에게 물었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저 애는 저보다 좀 위쪽 강가에서 미역을 감았지요. 또 한 해가 흘러 이들이 학문을 모두 터득하게 되고 두 사람이 모두 16살이 되었을 때 도인은 양산박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학문을 모두 끝마쳤으니 이제는 삶의 반려를 선택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 너는 여인네들 가운데에서 네 학식과 근면함과 순결함에 알맞는 훌륭한 여인을 얻도록 하여라. 그 여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느니라. 난 바로 네 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애는 여인이며 여러 처녀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처녀임을 잘 명심해 두거라. 저녁 무렵 양산박이 춘월이에게 물었어요. 어찌된 까닭인지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이처럼 찢기듯 아프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이처럼 그대를 사모하게 되었소. 그러니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지금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지아비가 되고 지어미가 되는 것을 그 무엇이 막으리오? 저는 도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도 전에 이미 도련님을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하오나 도련님,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와 의형제를 맺은 것이니 우리의 약속은 인정할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며 양산박은 몸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맹세의 표시를 떼어냈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가져가시오. 하오나 저로서는 그 맹세가 여전히 우리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에 양산박은 춘어리를 왈칵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대는 내게 고통을 주는 게요. 양산박이 춘어리에게 어찌나 열렬히 졸라댔는지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좋아요. 먼저 제 옷깃에 꿰매놓은 맹세의 표시를 떼어버려야겠어요. 그러니 한잠 주무시도록 하세요. 표지를 떼어내고 나면 도련님 곁으로 돌아오겠어요. 양산박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춘어리는 보이지 않고 대신 그녀가 남긴 편지 한 통만이 동그라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저는 도련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히 도련님께 충실한 여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영원히 도련님의 것입니다. 양산박은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춘어리를 쫓아갔지요. 그러나 그는 그녀 뒤를 따라잡지 못한 채 그녀의 집까지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춘어리의 아버지가 그를 맞으며 자기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 지는 이미 7회나 되었음을 그에게 밝혔지요. 그러고는 춘어리와 정혼한 사람이 비록 양산박과 같이 고귀한 가문의 태생은 못 되지만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따님을 한번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양산박이 물었어요. 아니돼요. 하고 춘어리의 아버지가 대답하였지요. 양산박은 춘어리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답니다. 양산박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머지않아 양산박의 병세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숨을 거둘 무렵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저는 한 처녀에 대한 사모의 정 때문에 죽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황춘월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결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 처녀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죽거든 춘월이와 그녀의 지아비가 함께 지나가게 될 길가에 묻어주세요. 그리하여 그가 죽자 그의 부모는 아들을 그 길가에 묻어주었답니다. 한편 춘월이는 자기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혼례를 올렸지요. 하지만 춘월이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 딸을 곧장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새해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었답니다. 새해 동안 춘월이는 자기가 혼례날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두는 일만 하며 보냈지요. 그리하여 혼례옷은 마치 거미줄처럼 하늘하늘 얇게 달아버렸답니다. 새해가 지나자 춘월이의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이들이 양산박이 묻혀있는 무덤 곁을 지나게 되었을 때 나무 위에 앉아있던 초록빛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답니다. 이 노래소리를 듣자 3년 만에 처음으로 춘월이의 핏기 없는 뒷밤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났답니다. 그녀는 자기 말을 멈추게 한 뒤
남편에게 말했지요. 이것은 제 오라버니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춘월이는 그 증거로 양산박의 이름이 피로 쓰여져 있는 헝겊 조각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니 제 오라버니의 명복을 빌고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남편은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무덤 곁으로 다가가 춘월이는 이렇게 기원하였지요. 이제는 제가 제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여 사오니 무덤이여 열리소서. 그리하여 제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할 단 한 분, 그분 곁으로 저를 가게 해 주소서. 그러자 무덤이 갈라지며 한 가운데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춘월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무덤은 다시 닫혀졌답니다. 춘월이의 남편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옷자락은 거미줄처럼 얇아져 있었으므로 찢겨 나가고 말았답니다. 그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있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야. 춘월이의 남편이 내뱉듯이 말했어요. 얼마 후 춘월이의 남편은 무덤을 파헤쳤답니다. 그러고는 무덤 속에서 많은 뼈들을 발견하자 뼈들을 사방으로 뿌렸지요. 그러나 뼈들은 다시 한데 모여들어서 서로 꼭 엉키는 것이었습니다. 춘월이의 남편은 또다시 뼈들을 흩트려 놓았고 그러면 뼈들은 다시금 모여들어 한데 엉겨붙는 것이었지요. 춘월이의 남편이 똑같은 행동을 몇 차례 되풀이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땅의 인간이여, 나는 옥황상제이니라. 이제 이 두 사람은 나의 소관이니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거라. 무덤이 다시 닫히게 되자 춘월이의 남편은 춘월이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얼마 후 다른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이 찾아왔답니다. 이날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으므로 양산박과 황춘월의 일가는 두 사람의 무덤에 모였답니다. 차례를 다 지내고 났을 때의 일이지요.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아리따운 선녀가 내려온 것입니다. 선녀들은 각각 두 손에 하얀색,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 빛의 5송이의 꽃을 들고 있었지요. 선녀들이 지팡이로 무덤을 살짝 건드리자 무덤이 열렸답니다. 선녀들이 죽은 두 사람의 뼈 위에 흰 꽃을 던지니 두 사람의 몸체 모양대로 골격이 이루어졌답니다. 파란 꽃들을 던지자 몸에 핏줄이 생겨났고 붉은 꽃을 던지자 피가 통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노란 꽃을 던지니 완전한 사람의 몸체가 이루어졌지요. 마지막으로 검은 꽃을 던지자 영혼이 두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복과 기쁨이 넘친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나왔지요. 이때 두 선녀가 가족을 향하여 말했답니다. 이것은 하늘의 주인이신 옥황상제님의 뜻이요. 옥황상제님께서는 이제 이미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라 그분의 자식이 된 이 두 젊은이를 땅 위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라오.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앗아간 행복을 이들에게 되돌려 주신 것이요. 양산박과 황춘월은 스라에 많은 자식을 두고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골 양반의 말 타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양반이 하나 살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 됨됨이가 아주 못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꽤나 귀찮게 하였지요. 걸핏하면 멀쩡한 양민을 불러다가
제 집 굳은 일을 시키지를 않나 남의 집 제사에 밤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많이 하였답니다. 게다가 자기 땅을 부쳐먹는 사람들을 어지간히 괴롭혀왔지요. 이쯤 되니 동네 사람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겼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양반이 서울 구경을 간다고 나섰답니다. 그러니 그 양반 집에서 제일 배포 좋고 능청스러운 머슴이 견마잡이로 따라가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머슴을 데리고 말을 타고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지요. 가면서도 이 양반은 잔소리가 입에 붙었답니다. 자기는 말을 타고 편히 가면서 머슴은 고삐를 잡고 걸어갔건만 말을 빨리 끄네 천천히 끄네 머슴의 걸음이 빠르네 늦네 그저 온종일 구박이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머슴은 입을 딱 다물고 갔답니다. 그렇게 가다가 산길에 딱 접어들어서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니 마님 그만하면 말을 실컷 하셨으니 이제 쇳내와 바꿔 탑시다요. 양반이 들어보니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상전이고 머슴은 누가 뭐래도 머슴인데 말을 바꿔 타자니 그게 말이나 되나 싶었답니다. 이놈아, 네가 정녕 미친 게로구나. 머슴놈이 무슨 말을 타? 그리고 네 놈이 말을 타면 나는 어쩌라고? 쇳내가 말을 타면 마님이야 당연히 말 고삐를 잡고 걸어가셔야지요. 뭐라고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하였구나. 그래, 나더러 견마잡이가 되라는 말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요. 이쯤 되니 양반 속이 거꾸로 뒤집혔지요.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며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머슴은 그러거나 말거나 말을 딱 멈추어 놓았답니다. 마님이 못 내리시겠다면 쇳내가 도와드립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양반을 달랑 들어 땅에 내려놓았지요. 힘으로야 머슴을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혼자서 길길이 뛰어도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놓고 머슴은 태연하게 말을 타고 갔지요. 저걸 놓칠 수도 없고 해서 양반은 길을 쓰고 말 뒤를 따라 갔답니다. 이놈, 이 오라질 놈 같으니라고 어디 이 산만 넘어봐라 하면서 이를 갈며 따라가는데 정작 산을 딱 넘으니 머슴이 제 발로 말에서 뛰어내려서는 이제 마님이 타실 차례입니다요 하면서 양반을 들어 올려 말에 태웠답니다. 이제부터는 평지라 민가도 있을 테고 오가는 사람도 많을 테니 머슴이 그걸 다 알고 하는 짓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니 양반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이것 보게 동네 사람들 이놈을 잡아다 관가에 데려가게 이놈이 글쎄 내 말을 빼앗아 타고 왔다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걸 보고 머슴이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우리 마님께서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 보니 더위를 드신 모양입니다요. 하니 모두 머슴의 말을 믿었지요. 그래 놓고 또 말이 인적 없는 곳에 접어들면 양반을 드러내리고 자기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양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걷기 힘든 산길에서는 머슴이 말을 타고 힘이 덜 드는 평지에서는 양반이 말을 타고 서울까지 갔답니다. 서울 가서 구경을 잘하고 내려올 때는 또 말을 번갈아 타고 내려왔지요.
나중에는 양반도 아예 체념하고 말이 산길로 접어들면 제 발로 말해서 내리더란 말입니다. 머슴도 말만 바꾸어 탔을 뿐 다른 일에는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시중을 잘 드니 탈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드디어 동네에까지 다 왔지요. 동네에 들어가기 전 양반이 그나저나 동네 사람들 듣는 데서 말 바꿔 탔단 얘기일랑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하였지요. 견마잡이 머슴에게 말을 뺏겼다고 한들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 그런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저만 망신살이 뻗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마님. 이쁜이의 노랫소리. 아주 먼 옛날 금강산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쁜이는 이름처럼 얼굴이 이쁘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같이 고왔답니다.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착실히 했으며 밤이 되면 배를 짰지요. 세월이 흘러 이쁜이는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어요. 이쁜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일 잘하고 마음씨가 묻어난 강쇠와 혼인을 하였답니다. 살림을 시작한 첫날부터 강쇠와 이쁜이는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 나무를 하러 산에 갔던 광쇠가 그만 벼랑에 굴러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정신을 잃은 강쇠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하였지요. 이쁜이는 줄곧 강쇠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쁜이는 까맣게 타 들어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과 한숨 속에 날을 맞고 해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좌상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강쇠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 백도라지 지짐이가 좋다고 말했답니다. 백도라지요? 이쁜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하지만 말로만 들어봤을 뿐 한 번도 보지 못한 백도라지를 어디에 가서 구해오랴 싶어 마음은 이내 무거워지고 말았답니다. 이쁜이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광쇠의 핏기 없는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옷고름을 고쳐 메었답니다. 여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쁜이는 강쇠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그러고는 대바구니를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답니다. 이쁜이는 그 길로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이쁜이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도라지를 캐려면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 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고 나서 백도라지 꽃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쁜이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답니다. 이쁜이는 험한 길을 재촉하였지요. 아찔한 벼랑이 나타나면 한치 한치 기어서 넘고 큰 강이 가로막아서면 수십 리 길도 단숨에 애돌곤 하였답니다. 강쇠를 생각하면 무서운 줄도 힘든 줄도 몰랐지요. 사흘 낮, 사흘 밤을 꼬박 걸어서 이쁜이는 드디어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에 이르렀답니다. 골짜기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이쁜이는 가슴을 조이며 품 안에서 백도라지꽃 그림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꽃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이쁜이의 눈에는 백도라지 꽃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째서 백도라지 꽃이 보이지 않을까? 이쁜이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앞 골짜기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쁜이의 두 눈이 금세 반짝하고 빛났답니다. 멀리 앞 골짜기에 흰 눈같이 하얀 꽃이 어서 오라는 듯 손짓하며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쁜이는 소리를 지르며 그리로 달려갔지요. 이쁜이는 백도라지 줄기를 부여잡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답니다. 이쁜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고 도라지 한 뿌리를 캐어냈지요. 어찌나 크고 실한지 대바구니에 담아보니 절반은 차올랐답니다. 백도라지를 또 한 뿌리 캐서 담으니 어느새 대바구니가 가득 찼지요. 이쁜이는 흥에 겨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지어 불렀답니다. 강원도 금강산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스리슬슬 다 넘누나. 어라야 난다 지화자 좋네.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바구니 하나 가득 백도라지를 캔 이쁜이는 날듯 계곡을 단숨에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바구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집으로 종종 걸음을 쳤지요. 이쁜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강쇠는 가까스로 정신만은 차리고 누워 있었어요. 여보. 이쁜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강쇠를 부르며 강쇠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쳐 주었지요. 이쁜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솥에다 백도라지를 데쳤답니다. 데친 백도라지를 참기름에 달달 볶은 뒤 양념장에 버무려 강쇠의 머리맡으로 다가앉았지요. 어서 잡수세요. 금강산에서 캐온 백도라지예요. 강쇠는 이쁜이의 가득한 정성에 그만 목이 메어 백도라지를 선뜻 입에 대지 못하였어요. 고맙소 여보. 광쇠는 이쁜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금강산 백도라지를 먹고 난 광쇠는 이튿날 거짓말같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이쁜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우물가로 달려 나왔지요. 그러고는 금강산에서 백도라지를 캐며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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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스리슬슬 다 넘누나. 에헤요 에헤요 어라야 난다 지화자 좋네.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이쁜이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물가에 모여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쁜이의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노래는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며 자꾸만 널리 널리 퍼져갔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 도라지 타령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주의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돈 많은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상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상인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지요.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것이 모두 네 것이 될 터인데 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어떻게 하다니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쓰면서
인생을 실컷 즐겨야지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예쁜 소녀가 있으면 사달라는 건 뭐든 다 사주겠어요.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상인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한탄하였답니다. 그 후 상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상인이 죽은 지 채 1년도 못 되어 아들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단다 하고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답니다. 아들은 대답하였어요. 이 마을에서 떠나야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전에는 부자였던 제가 지금은 돈 한 푼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걸 알고는 절 비웃거든요. 아들은 바로 마을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도시로 떠났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마음 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인들은 아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 마을엔 어쩐 일인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가지고 나온 돈을 도중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갚아드릴 테니 돈을 좀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돈이 급했던 아들은 이렇게 둘러대었어요. 그 말을 듣고 부자 한 사람이 말했답니다. 그야 빌려줄 수 있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장사하여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모두 자네 것이 되겠지만 내가 빌려준 돈을 1년 뒤에 못 갚을 때에는 자네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 내게 주어야 하네. 불쌍하게도 아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건대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지요. 그 후 1년 동안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별별 일을 다 해보았지요. 하지만 모두 실패하여 결국 빌린 돈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답니다. 어느새 약속한 1년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아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물 한 모금 넘길 수가 없었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날에는 몸에서 살을 떼어 주기로 했던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이제 아들에게는 죽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지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평민은 그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평민이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지고 만답니다. 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살을 스스로 떼어낼 용기가 없었던 그는 궁전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궁전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때 힘없이 서 있던 아들의 눈에 조그만 창이 보였답니다. 그곳은 공주의 방이었어요. 아들은 공주의 방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장 아래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지요. 갑자기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놀란 공주는 창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지요. 아들은 여전히 창 아래에 숨어서 울고 있었답니다. 4일째 되던 날 공주는 창 아래를 향해 소리쳤답니다. 나오너라. 얼른 모습을 나타내 보거라. 네 울음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였으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야. 공주는 이렇게 3번이나 소리를 쳤답니다. 아들은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였지요. 공주가 약속하자 아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걔는 대단히 잘생긴 젊은이였지요. 왜 울고 있는지 말해보거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줄 것이야. 아들은 자기의 이름과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신기하게도 공주는 아들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망쳐버렸지요. 불쌍한 어머니는 어쩌면 지금쯤 굶어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공주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물론 상인과 계약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행동을 크게 뉘우쳤지요. 공주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거든 그 상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재판을 받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 변호사를 보내주겠어요. 그리하여 아들은 궁전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성실해졌지요.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들과 공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상인과 약속한 날짜를 며칠 앞두고 아들은 상인이 있는 도시로 돌아왔지요. 모두들 아들에게 자네는 그동안 어디에 갔다 왔나? 하고 물었어요. 어떤 마을에 갔었지. 나는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공주를 만났다네. 우리는 곧 결혼을 할 것이야. 그거 잘 됐군. 하지만 자네의 돈을 못 갚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1kg의 살을 떼어내야 하다니 큰일이로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는걸. 걱정 말게. 나를 위해 변호사가 와줄 것이니.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어요. 이 재판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아들은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 상인에게 주어야만 했답니다. 한편 공주는 변호사로 변장하여 법정에 들어왔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상인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십니까? 상인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어 판사에게 보였답니다. 판사는 그 계약서를 본 다음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들은 판사에게 말했답니다. 판사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뚜렷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장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때 변호사로 변장한 공주가 판사에게 말했어요. 판사님, 저는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저 젊은이의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내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살을 떼어내더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kg만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떼어낸 살이 1kg이 못 된다면 모자라는 만큼 더 떼어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떼어냈다면 그만큼의 살을 상인의 몸에서 떼어내어 젊은이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살을 떼어낼 때에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상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고 살을 떼어내다니요.
판사가 상인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 젊은이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상인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다고 대답하였지요. 재판을 구경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의 슬기로움에 감탄을 하였답니다. 공주는 변호사의 옷을 벗고는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어땠어요? 변호사가 유능했나요? 정말 훌륭했어요. 나는 재판에서 이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슬기로운 변호사였소. 공주는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변호사는 바로 저였어요. 그리하여 아들은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슬기로운 공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한 두 사람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를 모셔와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채질하는 원님. 어느 고을에 건방지기 짝이 없는 원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리석은 데다가 머리도 영리하지 못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이 원님을 미워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원님은 머리 뒤통수에다 부채질을 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지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심심하면 부채질하는 원님을 흉내내면서 웃음거리로 삼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난 좋아하는 아전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내기를 걸었지요. 내가 만일 사또가 머리 뒤에다 붙여대는 부채를 턱 아래에서 흔들게 한다면, 턱 아래에서 부채질을 하게 한다면 자네들은 나에게 뭘 해주겠나? 사또 앞에서 쩔쩔 매는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뭐든 해주지. 그 길로 아자는 원님이 있는 동원으로 갔답니다. 마침 원님은 머리 뒤통수에 부채질을 해대며 넌 어찌하여 들어왔는고? 하고 물었어요. 아자는 사또 친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라는 눈치를 보였지요. 원님은 곧 모두 물러나게 하였답니다. 사또, 지금 헌옷에 찢어진 갓을 쓰고 고을을 돌아다니며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사 거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인 것 같아요. 뭐? 암행어사? 원님의 얼굴이 금방 파랗게 질렸지요. 부채를 몇 번 폈다 접었다 하더니 턱 밑에서 부채를 흔들어대며 그래, 틀림없이 암행어사일 거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야? 당장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알아가지고 오너라. 원님은 연신 이마를 타고 내리는 땀을 부채로 턱 밑에서 붙이고 있었지요. 동원을 나온 아전은 문 밖에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친구에게 어때 내 솜씨가? 하고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기에 사또가 저렇게 턱 밑에다가 부채질을 하는 것이야? 그럼 약속한 대로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한턱 내겠지? 내고 말고. 친구들은 다시 약속을 다짐했답니다. 아전은 다시 동원으로 갔지요. 그때까지 턱 밑에다가 부채질을 하고 있던 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무슨 소문을 들었는고? 예, 아까 그 거지는 큰 길을 따라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하러 어사가 이 고을에 나타나겠느냐?
원님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곧 부채를 높이 쳐들고는 먼저처럼 뒤통수에다 대고 할랑할랑 부채질을 하였지요. 이 원님의 부채 붙이는 버릇은 겁이 나야 고쳐지는 버릇이었지요. 산삼캐는 젊은이. 옛날 어느 산골에 산삼을 캐서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차돌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차돌이는 어느 날 친구 두 사람과 산삼을 캐러 나서기로 하였지요. 정말 산삼이 있을까? 한 친구가 차돌이에게 물었어요. 마음을 정직하게 먹고 깊은 산에 가면 산삼을 캘 수가 있지. 차돌이는 산삼을 캐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씨를 착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산삼은 원래 보통 산이나 낮은 산에는 없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깊은 산이나 높은 산에 가야 캘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 사람은 아주 깊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산삼을 찾아 헤매고 있었답니다. 차돌이와 두 친구는 산 꼭대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산 꼭대기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십 길도 더 될 것 같은 낭떠러지가 있었답니다. 아이, 무서워. 다른 데로 가자. 잠깐만 있어봐. 낭떠러지 아래의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던 차돌이가 말했지요. 무엇을 보았는지 차돌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답니다. 차돌이는 산삼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저 아래 낭떠러지의 골짜기 사이에 숨어있는 산삼들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갈 길이 없었답니다. 세 사람은 그 산삼들을 보고 좋아서 함성까지 질렀지만 사방이 험한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었지요. 세 사람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모처럼 산삼을 보았는데 캘 수가 없다니. 차돌이는 어떻게 하면 낭떠러지를 내려갈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돌이가 입을 열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줄이 달린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면 어떨까? 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두 친구는 차돌이의 생각에 큰 소리를 치며 손뼉을 쳤지요. 그러니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세 사람은 바구니와 줄을 어떻게 만들어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지요. 줄은 칡 넝쿨로 단단하게 새끼줄처럼 꼬았답니다. 바구니는 억색풀과 칡 넝쿨로 엮어서 만들었지요. 세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서 신바람이 났답니다. 저 산삼만 가지고 간다면 우린 큰 부자가 되겠지. 그렇고 말고 우리도 이제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줄과 바구니가 다 되었답니다. 바구니는 차돌이가 타고 내려가기로 하였지요. 두 친구는 낭떠러지 위에서 줄을 풀어주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차돌이는 무사히 골짜기에 내려가 산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차돌이는 산삼을 열심히 캐기 시작하였답니다. 그곳에는 산삼이 무척 많았지요. 이런 산삼은 난생 처음 보는걸. 차돌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산삼을 캐었답니다. 낭떠러지 위에는 두 친구가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산삼을 많이 캔 차돌이는 그 산삼을 바구니에 듬뿍 담았답니다. 다 되었으니 줄을 잡아 당겨. 두 친구가 줄을 잡아 당겼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줄을 잡아당기느라고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두 친구는 산삼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어.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산삼은 낭떠러지 위로 다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차돌이는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말았지요. 낭떠러지 위에 있던 두 친구가 바구니를 내려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친구는 낭떠러지 위에서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수근거리고 있었답니다. 이 산삼을 우리 둘이서만 나누어 갖자고. 그래, 좋아. 저 차돌이가 올라오면 우리 몫이 그만큼 줄어들 거야. 두 친구는 욕심이 생겨 그 산삼을 둘이서만 차지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였답니다. 차돌이는 저 아래서 굶어 죽거나 호랑이나 늑대에게 잡혀서 죽고 말 거야. 낭떠러지 아래의 골짜기에 있는 차돌이는 정말 큰일이었지요. 위를 쳐다보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속았구나. 저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을 내가 친구라고 믿었구나. 앞뒤를 보아도 옆쪽을 보아도 마치 깎아세운 듯한 낭떠러지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답니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배가 고픈 것이었어요. 어디 먹을 것이 없을까? 마침 거기에는 아직 산삼 몇 뿌리가 남아 있었지요. 이거라도 먹고 허기를 달래야겠구나. 차돌이는 그 산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고픈 것이 없어지고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 살았구나.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자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잠잘 만한 곳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큰 바위돌 밑에 조금 편편한 곳이 있었지요. 옳지, 저기가 좋겠구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답니다. 별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누워있으니 집 생각만 났지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났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낭떠러지 위의 바위를 쳐다보니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났답니다. 아니, 저 이무기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무기의 머리는 황소 머리의 몇 배나 되었고 눈에는 마치 불길처럼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차돌이는 눈을 딱 감았어요. 더구나 그 이무기는 차돌이를 향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일 바에는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잡혀 먹는 것이 낫겠어. 그래서 차돌이는 똑바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지요. 얼마 후 이무기는 차돌이 앞까지 내려왔답니다. 차돌이는 눈을 뜨고 이무기를 노려보았답니다. 이무기는 꼬리를 차돌이 쪽으로 내밀고 머리는 낭떠러지 위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차돌이는 이무기가 내려와서 당장 입을 벌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참 이상한 일이구나. 차돌이는 어쩌면 저 이무기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내려왔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요. 나는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몸이니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차돌이는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몸을 이무기의 꼬리에 묶었답니다. 자, 이제 됐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이무기에게 달려있어. 차돌이는 다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무기는 슬슬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였지요. 이리하여 차돌이는 어렵지 않게 낭떠러지 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답니다. 차돌이가 허리띠를 풀자
이무기는 숲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차돌이는 이무기 덕택으로 죽음의 구렁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지요. 저 이무기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인지도 몰라. 차돌이는 이런 생각이 들자 다시 숲속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 캔절을 하였답니다. 고마워 이무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차돌이는 사방을 두리번 거렸지요. 산삼을 가진 두 친구는 멀리 가버렸는지 숲속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차돌이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에 두 친구가 산삼을 가지고 앉아있지 않겠어요? 차돌이가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두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차돌이는 가까이 가서 두 친구를 흔들어 보았답니다. 그런데 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지요. 어쩌다가 이 친구들이 여기서 죽었지? 안 되겠어. 빨리 이 친구들의 소식을 알려주어야지. 차돌이는 두 친구가 가지고 있던 산삼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답니다. 차돌이는 두 친구의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많은 산삼을 캐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 그만 두 친구가 병이 나 버리고 말았지요. 두 친구는 피를 토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오게 되어서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캐온 산삼은 똑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차돌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서 두 친구네 집에도 주었지요. 그러나 자기가 친구들 때문에 어려웠던 일들을 겪은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차돌이가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 두 친구네 집에서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산에서 죽은 두 친구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러 주었답니다. 두 친구는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은 것이지요. 사이좋게 산삼을 가지고 왔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뒤 차돌이는 산삼을 먹은 탓인지 90살이 넘도록 잘 살았지만 언제나 중늙은이처럼 젊어 보였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